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홍준표 대표는 MBN 측이 일부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낸 뒤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꺾지 않았습니다. 변명문에 불과한 것을 정정 보도문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면서 추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기자의 당사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앙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 대표의 초강경 조치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길들이기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 자신과 한국당을 향한 비판적 보도 태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일종의 피해의식이 터져나온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홍 대표의 언론관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잡아든 거에 들어서는 부산이 개연행도 뺏겼어요. 예. 이제 방송국을 뺏어, 아예. 그 개연행도 지금 회장이 지금 물러났죠. 그럼 아예 뺏어. 지난 대선 직후 중앙일보 사주를 비난했다가 고발을 당한 홍 대표는 최근에는 밀양 화재 참사를 두고 조선일보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가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과거 자서전에 쓴 학창시절 흥분제 대목이 크게 부각돼 성도덕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서지현 검사 파문과 맞물려 성희롱 시비가 불거지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MBN 취재진에게 마이크를 빼라, 당사에서 나가라고 한 일로 좀 시끄러웠죠. MBN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밝힙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 MBN 온라인 팀은 리오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말한 내용을 리오해도 미투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 직후 발언의 당사자인 류 전 최고위원은 수년간 당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MBN 온라인 팀은 오전 9시 18분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수년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MBN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즉각 쫓아냈습니다. MBN이 이후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MBN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의 신청을 생략한 채 취해진 것들입니다. MBN 기자협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 탈당을 앞두고 원내 교섭단체에 버금갈 정도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지역구 의원 16명에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의원을 포함하면 19석이 됩니다. 민평당은 스스로를 범진보 진영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정당, 캐스팅 보트를 자임했습니다. 민주당 121명, 국회의장 1명, 122명, 정의당 6명, 128명, 민중당 의원 1명, 129명, 19명이 가세하면 과반수를 이루게 됩니다. 민주당은 뜻하지 않게 든든한 우군을 만났지만 통합 또는 합당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을 한다? 아마 그렇게 크게 박수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여수야대에서 안정적인 전국 운영을 위해 민주당이 민평당과 적어도 정책연대는 맺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독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평당은 국민의당 탈당과 함께 오는 화요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민주당과는 이념 노선과 지역 기반, 뿌리가 겹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8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88하네요, 진짜. 88 올림픽 후에 88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아, 거기는 88이라고거든요. 우리는 쌍팔년도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팔땡.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또 유난히 날씨가 춥네요. 온도는 별로 안 낮은데?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그런가요?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정말 추운데요? 네, 새벽에 이 방송실 나가는데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던데요. 뭔가 좀 코끝이 시리면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 추워서 네. 수돗물 안 나오고 따뜻한 물 안 나오고 그럼 괴로워요. 아, 그런 집 그런가요? 많았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이번에 그런 집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이런 날 되면은 수도꼭지가 얼어가지고 그 녹이던 게 일이었던 기억이. 이번에 지금 어린 시절에 몇만 수도꼭지 가구가 그랬어요. 세상에요? 저희는 펌프? 물 버가지고 마중물 넣어가지고 하는 그. 있죠, 그거 알죠. 펌프. 꼭 통일 이야기할 때 마중물 이야기하죠. 아. 그런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안 나온 집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에서도. 정말로? 아니, 노원 중랑 이런 데도 있었고 저도 이번에 사는데. 우리 추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추 대표님 어저께 오랜만에 손빨래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나와도 세탁기를 돌리면 딴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 손빨래한 집이 많다니까요. 그렇대요. 그러셨대요. 손빨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어쩌다가 눈 오면 교통 마비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눈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지자체 같은 데도 엄청나게 발 동동 구르고 그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그리고 북불 빼서 저 허위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MBN은 우선 다 빼세요. 기자들 철수하세요. 우리 취재 불응한 앞으로 MBN은 당사 출입도 못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자, 지금 정치권의 단연 화제는 홍준표의 MBN 당사 출입 금지.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을 민주당 분들이 했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났겠구나. 우린 그런 일 안 해요. 네. 일단 유해 씨의 미투 관련한 발언을 듣고 MBN이 오보를 낸 거죠, 오보를. 수년간이란 표현도. 네. 홍준표 씨의 그 스타일이 완전히 누구 말처럼 트럼프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트럼프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홍준표 그냥. 이것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불장군이죠. 당사에 들어오자마자 와, 우리 속칭 표현으로 빡쳐 있다는 게 보이는 게 MBN 카메라 빼세요. 근데 얼굴에 옥이랄까 악이 잔뜩 들어 있어가지고 이 사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홍준표 씨 스스로가 지금 종편, 보수 언론들을 차례로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MBN, 동아일보, 채널A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요. 저런 걸 총기 난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쏘는지도 모르고 막 쏘는 지랄탄. 지난주에 그 김민석 원장님이 남겨둔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가 바로 총기난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총기난사 수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의 그래요. 아니, 이번에 MBN을 대상으로 한 게 보면 당 출입 금지 및 부수 제거, 당 출입 금지 및 부수 제거, 그다음에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취재 거부. 더 웃긴 건 해당 언론 시청 거부 운동 동료 당원 대상으로 정말 가짜 뉴스와의 전쟁. 멋지신 분이세요. 아주 멋지세요, 아주. 예. 근데 이 당이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참 바쁘겠어요. 정말 할 일도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어저께 사실은 평민년 30주년 기념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기념식 하고요. 이제 4시부터 6시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2시부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가량 그랬고 4시부터 6시 이제 어저께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서 앉아서 MBN 이거 성명서 논평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동계 평창 올림픽 그 도종환 장관의 이 그동안 했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문준용 씨 건 관련해 가지고 바른정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가지고 또 내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되게 동시다발로 일이 벌어졌는데 저 MBN 거 보고 물론 오전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4년 됐잖아요. 공보 파트에서 일한 게. 청와대는 사실은 엠바고 대통령 이제 외부 일정은 엠바고 걸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 춘추관 출입 정진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뭐 부스 제거, 시청 거부 운동 동료 이건 MBN 시청률 올려주는 거예요. 거의 언론개혁 운동 수준이에요. 이제 안철수 씨가 남기고 한 워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뭐죠? 홍준표의 새정치. 아니 어쩌면 그리고 이분이 아니, 이제 웃음 주고 기쁨 주는 거기네. 이게 정말 기쁨 주고 사랑받는 우리의 홍준표가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예, 여자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방에서 앉아서 옆에 앉아 있으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하지 마라. 원래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다. 여자는 밤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또 기사 될라. 아이고 나가서 또 떠들라. 홍준표 대표 따라서 막말하면서 망가져간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모습을 찾겠습니다.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네. 지난 연말 연초에 인재 영입한다고 전국 시도당을 순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좌파 정권화에 넘어간 SBS 그다음에 KNN 그렇지. 예, 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가져갔네 지금. 그럼 이제 MBC도 노영 방송이라고 이제 폄훼했고 KBS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KBS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할 거고 조선은 밀양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양비론으로 쓴 조선일보. 그다음에 중앙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 개헌 주문했다고 해서 허위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 그동안 좀 편향된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촛불 때 언론 적폐도 청산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한 지목을 했었는데 정상적인 보도 내지는 편향된 보도가 조금 그 편향성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그동안 정부를 위한 방송 또는 정부를 위한 언론만 보다가 본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을 보니까 지적질 당하니까 정말 기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모든 부스를 다 폐쇄시키나? 네. 어제 장제원 논평 중에 나 깜짝 놀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뭐죠? 우리 당 330만 당원의 종편 안 보기 운동. 가짜뉴스. 330만 명이요? 깜짝 놀랐네. 그중에 허수가 제가 보기에는 95%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거 40만으로 뻥 튀겼다가 전당대회 때 고란해져가지고 실질적인 당원 찾기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330만 당원이라니. 그 민주당이 160만 모아서도 그 부분에도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저희는 150만 명인데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당 후원회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한 반 정도 넘는 분은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본인이 했지만 당비를 안 내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뻥튀기여서 그 당원들이 MBN 안 보게 한다.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저 정도 당이면 뭐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 여당이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언론 습성대로 그냥 막 가짜뉴스 써대고 막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억압하는 형태로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 힘겹게 언론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기난 사회에서 MBN 죽여, 중앙일보 죽여, 조선일보 죽여 하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손해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당에서 당직자들은 좀 어렵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기가. 근데 도대체 어디를 쏴야 되나? 여기 쏘다가 저기 쏘다가. 그 원장님을 그 한때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홍준표 씨가 즉흥적이어서 그렇죠. 아침에 빡이 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야당 때 정말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정정보도 요구하고 안 해주면 공문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언론 중재에 가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잖아요. 예. 이게 4단계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가 그 이제 예전에 아주 무리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청와대 출입을 뭐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금지를 하거든요. 요게 최고의 높은 수준의 언론에 대한 방어선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수를 제거하고 시청을 안 한다 그러면 옛날에 왜 안티조선 운동 했을 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 때문에 자발적인 활동은 봤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이 나서가지고 안보기 운동하는 거는 근데 하긴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가 지금 말씀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시해서 보통 사람들의 여기서 나중에 좀 비웃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코믹 개그 수준이거든요. 개그맨들이 싫어합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방송은 운동이 아니고 재미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이 얘기가 정말 아까 자료를 보다가 홍준표 씨 막 난사하는 거 보고 웃었는데 그 유여해 씨가 또 사과 받아줘라. 제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는데 유여해 씨가 저 성희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희롱이 뭔지 공부 좀 하세요 하고서 쭉 얘기하면서 뭐 내 각시가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 뜬금없는 얘기 이런 게 가령 뭐 성희롱이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제 손을 덥석 잡는 행동들이 바로 성희롱입니다. 이래서 야 앞으로는 이거 전당대회에는 보통 악수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악수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였어요? 손 잡고 가는 거 있었어요. 두 분이서 이제 아니 손을 행사 끝나고 나오는 장면이었죠. 예. 나오는데 손을 뭐 꽉 잡은 팔짱을 거예요. 막 꽉 꼈어요? 손을 꽉 손을 잡고 꽉 나는 잡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최고위원 제명할 때 그때 서로 논란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잡았다, 네가 먼저 잡았다. 요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 보고 자 도대체 참 잠시 후에 더 진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홍준표 씨가 MBN에다가 그렇게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를 말했던 여러 가지 홍준표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들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본인 자체가 엄청난 가짜뉴스 메이커라는 거잖아. 얼마 전에 왜 밀양 가가지고요. 경남일 때 뭐 불난 적 없대요. 네, 제천일 때 그랬고 밀양일 때는 뭐 세월호를 비유하면서 이낙연 도지사가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그렇죠. 그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이 방송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 사실이냐 생각하고 이낙연 도지사가 도지사였구나. 그래서 참 열심히 세월호 때 정말 그 전남 도지사로서 현장 진도 팽목항 정말 진지하게 세월호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서 아 그래 저 홍준표 대표 얘기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 도지사가 아니고 박준영 도지사였어요. 사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나마 너무 신뢰했던 믿었던 제가 죄송하고. 근데 그거죠. 제일 아픈 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가장 아팠던 게 그때 도지사였거든요. 경남 도지사였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해요. 왜냐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무수한 검사들이 다 법조인들이 팩트에 굉장히 철저한 거잖아요. 근데 저 홍준표 대표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야 이상해요. 미치겠다. 저한테 악감을 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김민석의 저주라고. 사람이 좀 진짜 그렇죠. 한 분은 곧 감옥 가실 거고 한 분은 곧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오죽했으면은 종편에서요. 홍준표 말을 팩트 체크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팩트 체크 코너가 홍준표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JTBC에서 하는 게 그건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원장님이나 대변인 같은 정치인들이 내가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팩트가 좀 어긋나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방송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때 되면 좀 약간 버벅대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뉴스를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학이나 선거에 뻥을 치려면 과감하게 세게 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다가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뭘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소심하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세게 뻥을 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야 설마 저건 진짜 저런 정도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 그런 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진지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저게 진짜려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그게 이제 좀 과해서 저건 늘 뻥이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BN 입장에서는 이건 어떨까요? 이번 조치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MBN 시청 운동을 많이 하겠네요.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특정 경쟁하고 있거든요. MB에 대해서 JTBC, SBS, MBC, 한겨레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특정 경쟁 중에 숟가락 딱 그 다음에 얹고 있는 게 지금 MBN이에요. 그러니까 MBN도 MB 추적을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MBN인가? 네. MB 노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MBN을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들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출연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고정으로.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MBN이 원래 그렇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놓으면 그렇게 막 평소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건 그랬죠.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지금 때 완전히 지금 홍 대표가 밀어주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세월호 때 그 대리기사 사건 때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이제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왜 이렇게 적게 되냐고 하니까 막 보도를 이틀 3일째 되면서 했거든요. 그때 가장 극렬하게 저를 이제 문제 삼았던 매체 중에 하나도 MBN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2012년도 우리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계적 규정은 갖추고 보도를 했던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여간 좀 경도가 됐어요. 편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MBN이 보니까 수년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여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수년간이란 표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수한 거다. 그래서 MBN이 유여애로부터 8시 57분에 유여애 씨가 8시 57분에 했고 9시 18분경에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노출된 시간은 20여 분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MBN이 삭제를 했으니까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고 유여애 씨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한 거죠. 근데 그 빠른 조치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사를 거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MBN이 매일경제하고 그렇죠. 같은 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정신 자체가 약간 친기업적인 것이 맞습니다.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좋게 막 얘기하거나 그건 뭐 친소 관계를 떠나서 별로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 태도도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라면 좀 황당할 거예요. 잘못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론 중재에 가고 방심이 가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언론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그 매체 관계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어차피 종편이건 뭐건 친소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들 예전에 우리가 종편 안 나가기 운동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디어법 네. 처리되고 나서 그랬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김현 대변인을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종편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했건 안 원했건 얻어지는 소득 중에 하나는 대면에서 우리 매체의 채널이 나오는 사람 대놓고 비판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게 사람의 관계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지금 홍준표 저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갖고 정치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기존의 종편이나 조중동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서 내 쪽에 다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마인드를 보여주면은 일단 홍준표로는 이 당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데 뭐 우리 출연자가 또는 다른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치명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외부에서 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방송이 막 공격을 엄청 받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 그 사람 보면 홍준표처럼 화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진지하게 딱 중심 잡고 요거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MBN 나가. 이게 무슨 총칼만 안 들었지 군사정권 시대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냥 통폐합해버렸죠. 아이, 참.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본인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한 건데
근데 옆에는 그 홍준표 잡는 유해가 있어가지고 이걸 완전 코미디로 만들잖아요. 완전 코미디를 만들었어. 참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사람이 기획된 상품이 아닌가 싶기도 해. 엑스맨? 예를 들면 옛날에 코미디에 그 컨비 누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 장소팔 고춘자? 꼭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제 오죽하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도 당이 관심을 못 받으니까 유해하고 홍준표가 짜고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정도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씨 화이팅!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정말 놀라우신 분. 자, 문준영 씨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문준영 씨가 평창에 관련된 전시회에서 어떤 작품을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논란 또 생기겠구나. 일단 바른정당에서 시작했나요? 이거 처음에? 네, 바른정당에서 논평을 냈죠. 네. 평창 군민이 평창 미디어 아트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평창의 감자창고, 조원 저장고 등 6개 공간에 국내의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문준영 씨가 서리를 향한 비행이라는 인터랙티브 작품을 내놓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논평을 낸 거죠, 지금. 네. 에이씨.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바른정당이 아직 유감 표명 한 번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서도 아직 논평을 처리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분 참 논평 잘하시네요. 누구죠? 아니 근데 저게 무슨 평창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아니 여기? 그게 아니라 러시아 선수단 그러니까 개별로 오는 선수단들을 응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민주러시래 가지고 근데 그 일 때문에 그게 뭐 다 돈 내고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서 응원할 수는 없으니까 서포터즈 한 분들이 그 평창 간 김에 좀 응원도 하고 그 주변도 좀 둘러보고 이런 뭐 이벤트가 없을까 해서 그 주변에 보니까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하여간 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였더라고요. 주변에. 이거는 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그런 어떤 관 관련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석 원장님이 잘 아는 분이 미디어 운영위원회 강화문 1번가 우리 그때 가 1번가 예. 그거 재능 기부해준 분 있죠. 그분이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요? 요 평창 미디어 아트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예. 국내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걸 담당하신 분이 그분이고요. 그 장 대표? 네, 장 대표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워낙에 문준영 씨가 실력이 좋으니까 재능 기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혜니 뭐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고. 다들 그냥 재능 기부하는 재능 거예요? 기부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문준영 씨가 경기도하고 제주도에다가도 출품을 해요. 그래서 야당 광역자치단체장하고도 연관해서 일하는데 의혹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야를 넘나드나요? 아니요. 경기도와 제주도의 특혜, 원희룡 낭연필 특혜 이거 좀 조사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워낙에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불이익을 있죠. 받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네, 해도 근데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바른정당 논평은 우리가 또 사실은 가급적 한 놈만 팬다는 기조에 입각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만 주로 이제 그 설전을 펼치잖아요. 근데 바른정당이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또 저 유명 인사를 거론하면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노이즈 마케팅을 했는데 바른정당이 아직도 있나요? 이제 곧 사라질 정당이지만 미래당 가짜뉴스 진짜. 맞다 이 논평을 내고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당이 없어질 거니까 안 하는구나. 사실 이것도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죠. 전형적인. 홍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들이 가짜뉴스를 막 양산하면서도 반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도 이런 시스템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행사가 하나 있으면 그 붐업을 위해서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막 다 참여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관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관행사가 10이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가 한 저는 100 정도 돼야 그럼요. 이게 붐업이 되는 건데 요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대통령의 아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로 이제 이 바른정당도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분들이니까 뭐 그나물의 그 밥인데 본인들이 주로 이제 자발적인 것보다는 관제동원, 뭐 관제동원한 그렇지. 뭐 강연을 통한 안보 교육을 빙자한 색깔 종북몰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극기를 들고 와서 뭐
방해 공작했던 것, 애국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 이런 거는 없는 정당이니까 그렇지. 늘 이제 특혜받고 일자리도 특혜받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상상력이 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총기 난사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지랄탄.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있고. 아니, 총기 난사 상당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단어. 근데 이게 어떤 그 프로세스로 또 이제 전이가 됐냐면, 바른정당에서 이제 논평을 31일 날 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 사위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이제 청와대 반려견 이름하고 같다 하면서 또 털이 마루 찡찡이. 예. 그거 이제 시비 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문준용 씨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실은, 물론 대통령의 가족도 이제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제 관리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문제를 있는 것이냐, 뒷조사하고 파내가지고 기사 쓰면 사실은 매우 곤란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위의 직장의 이름까지 공개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름이 동일하다. 연관관계를 맺고 이런 보도는 사실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전에 그 대통령의 가족,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같은 사람조차도 제가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딸내미를 처음에는 그냥 정치 동네에 똘렁똘렁 행사했으면 데리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내가 둘째를 낳고서는 이걸 안 그래야 되겠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족이나 특히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받는 것이 아닐 때는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다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는. 근데 그래서 정말로 명료한 이런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이런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칼이 언제 자기한테 돌아올 줄 모르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총기 난사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는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거든요. 평창 붐업을 위해서 대통령 가족들까지 나섰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재능기부 더구나.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 봤으면 이게 재능기부로 하는 보수 없는 행사라고 하면은 칭찬해줘도 마땅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 이건 오히려 전혀 다른 것들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자 현재 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대통령의 딸은 정의당 당원을 하고 그 아들은 저 행사하는데 그냥 민간 행사에 재능 기부하고 그냥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퉁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까 좀 전에 홍준표 대표의 MBN 탄압이 사실상 MBN을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시청률을 높이는 계기가 된 거랑 마찬가지 바른정당에서 문준용 씨를 건드리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오히려 더 높이는 거기에 또 기여하네요. 자, 대변인님이 지금 너무 당장 당사에 가셔가지고요 손가락질 하면서 이걸 보도 매체에 나가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패러디 좀 뜨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보도 좀 잘못하면 눈 탁 뜨고 나가 이러세요. 나가가 아니라 부스 빼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당명을 확정했는데 사실 이런 주제로 방송하기 싫으시죠? 근데 정치인으로서 말고 두 분은 평론가로서 나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재밌어요? 네, 재밌잖아요. 요거 하고서 제가 여기 모르는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도 재미난 얘기 이거 갖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 MB 얘기는 쏙 뺄게요. 아예 오늘 방송에서 빼. MB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죠. 평창 올림픽에도 대통령님이 초청했는데 지금 D-6일 앞두고. 이제 이 마인드들이 정말 방송이 다 돼가시네. 아니,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 MB 이제 어차피 정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MB는 이제 한물 갔어, 이제. 어쨌건 미래당이라고 지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그 미래당이라고 하는 느낌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싫어하니까 이게 무슨 빵집 이름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전의 성심당 비슷하네. 신라당도 유명하죠. 빵집. 그렇긴 한데. 태국당. 이게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당이라고 지으면 비웃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랬었나 봐요. 그 바른국민당이 굉장히 좀 교장 선생님 혼화적인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네. 그래서 바른국민을 제치고 미래당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국민의당 중립파들 중에 3명은 통합신당으로 가고 또 2명은 민주평화당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4명 가는 거 아니에요? 5 중에 4명. 4인가? 그렇죠. 아, 황주홍하고 이영호 두 분이 네, 그렇죠. 빠지니까 셋들이네요. 1명 정도가 지금 거치 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게 바로 son금주래요. 누구요? son금주. 네. 비례 저기 송기석, 송금주. 박선수 의원도 아직 확정. 아니 그분이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묻어가는 거죠. 뭐. 지금 비례들 중에 아마 또 넘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저는 과반 이상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당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비례는 사실 미래가 다 없네요. 가고 싶지 않겠죠. 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미래가 없네. 진짜 중요한 게 국민의당이 아마 2년 전 요맘때쯤 창당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2주년 무슨 케이크도 썰고 그러던데 그때 안철수의 워딩을 보면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래놓고 2년 만에 또 당을 새로 만들면 그 정치인이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당이네요. 없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정치인데요. 근데 미래당. 재미난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뭐예요? 아니. 자, 기대하겠습니다. 안 재밌기만 해봐라. 어저께 추미애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 이제 참석하는데 이렇게 본청을 들어오는데 본청에 들어오면 유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누가 오는지 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딱 뒤에 이제 누가 어느 분이 오더래요. 평소 인사를 잘 안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뒤 돌아서서 인사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통 앞에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미래를 보고 가면 되니까 미러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뒤에서 처음이죠 이러고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뭐였죠? 처음이죠. 네, 네. 누구예요? 미래당 당수인 곧 미래당 당수인 성대모사가 정말 별로였어. 어떻게 하죠? 안철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두 대표 중에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해보세요. 몰라. 그러니까 처음이죠. 뭐 이래서 그리고 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게 뭐가 처음이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은 뒤에 있고 그다음에 추 대표는 앞에 있는데 뒤에서 앞에 가는 추 대표를 부르면서 악수를 나누고 청하는 게 이제 처음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미래당 된 뒤에 처음 보는 거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추미애 대표가 깜짝 놀란 거죠.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추 대표한테 평소에 잘 먼저 선뜻 악수를 청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악수를 청하는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것도 처음이죠 이러면서까지 이제 한 건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악수를 받으니 하루 종일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을까 이제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추 대표가 그 어저께 저희가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안현수를 안철수라고 한 거예요. 아, 러시아의 러시아 빙상 영웅 우리 안철수 그 이렇게 민주러시 이제 러시아 선수단 응원하게 됐다 이제 경과 보고 하면서 이제 안현수 선수가 왔으면 응원을 했을 텐데 근데 안철수 선수가 아니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스킨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명서를 내서 정정 사과 성명서를 내야 될 것 같다. 안현수 팬들이 대표님한테. 아니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정정 안 했나요? 정정을 했죠. 근데 빵 터졌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제가 방송 제목으로 쓸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뇌를 지배한 안철수.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는 딴 얘기. 예, 자 2탄. 아니 이거는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아니 이거는 딴 건데 그 미래당 얘기가 아니고 미래당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또 만들어진 당이 민주평화당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연구원이 여기도 당사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건물에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저한테 물어온 거예요. 민주평화당에서 우리가 7층, 8층 쓰거든요. 5층에 입주를 하려고 그런다. 민주평화당에서. 그런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의견을 물어봐라. 원장이 당원에게 물어보고 정하죠. 아니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현판을 달아야 된다. 가려주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잠시 한 뒤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장님께 전해라. 아니, 그 사적 자유의 계약인데, 그럼 맘대로 하시라.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단,
우리도 그때부터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해주라. 왜냐면 덩달아서 우리도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건물주 측의 의견이 그럼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식당도 거예요. 있는데 그 건물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 영업까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들 저 입주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통상 그런 건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게 없죠. 크게 나쁠 게 없더라고. 네, 없죠. 게다가 우리 민주연구원 아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발 아래 메이로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게 해도 크게 나쁠 거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최종 확인한 바로는 아마 민주연구원 아래로 입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은 건물주를 지배한 김민석이네요, 또. 오늘 제목 재밌게 나가야겠는데? 민주평화당. 계약했다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친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의도 찌라시에 또 하나 뜨겠네요. 뭐요? 이중대. 아니, 추미애 대표는. 아니지. 추미애 대표가 민주정편 TV랑 같이 하는 그 진짜가 나타났다에 나가서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 안 한. 당원의 의견을 묻는다? 그 당원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는데 민주연구원의 원장은 민주평화당의 입주를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환영한 걸로 현수막으로 딜하고 현수막 거는 걸로 딜하고 당원이 묻겠다고 한 것을 묻는 절차도 무시하고 민주평화당이랑 미래를 나눈. 아니 전혀 그렇지 이렇게 않고 되는 거 사실은 아닙니까? 그거는 사장이 건물주가 계약하면 그만인 거죠. 사실 우리한테 의견을 묻고 아니 말고 은근슬쩍 없지. 지금 묻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뭘 묻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경우는 우리도 현수막을 걸겠다. 그냥 거기 당이라고 걸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현재의 국민의당, 민주평화당으로 가보면 흐름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호남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재 박주선이나 현직에 있는 김동철 같은 그 당직자들을 제외하고는 광주, 전남, 그러니까 호남 쪽의 분들은 사실상 민평당으로 다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13명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 떠난 분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명이 못 돼도 민평당 분들은 굉장히 좀 분위기에 떠 있는 그런 느낌. 이 정치권이 이런 이합 집산이 일어날 때 조금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여의도권에 있는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요 시점에서 어디 쪽에 가 있지? 이런 걸 사실 묻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또 국회에서 걸어 나오다가 보니까 민평당의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던 당직자들이 한둘이 있더라고요. 나오다가 옆에 이렇게 스치면서 고생 참 많으시겠어요. 네. 그럼 거기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의당, 미래당? 그러니까 그쪽일 거라고 생각. 그럼 거긴 미래당?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민주평화당. 그래서 그게 당분간 무슨 당 하면 무슨 당 하고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느 빵집이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하게 보통 이제 뭐 민주당 뭐 당 하면 그런 느낌이 없는데 진짜 미래당은 빵집 느낌이 나네요. 미래당이 빵집이 무슨.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 깃발을 잘 안 해놨으면 지금 바로 민주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하셨어요. 치아드립니다. 나 이 부분은 항상 느끼는 건데 민주라는 말은 정말 버릴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찬사도 없고 딱 그 정체성을.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늘 이걸 100억짜리 브랜드라고 하죠. 야당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은 이게 버릴 수 없는 깃발이죠. 100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1000억 네, 뭐 가치를 저기 할 수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민주평화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그걸 컨트롤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미애 대표의 여러 가지 워딩 중에 그 사람들 매기려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나갔으면 잘해봐. 이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반문재인 연대여서 안 돼라는 게 민평당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에 관련된 법안들 같은 거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찬성해 줄 걸로 믿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식으로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시켜버리고 이런 형태로는 안 갈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는 뭐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여당 입장 아닙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자, 지금 원장님은요, 경남이요? 경남. 오늘 또 경남 행사 있어요. 토요일, 이거 주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경남 먼저 가시고요. 경남에 지금 저희 지방 자치 때문에 쭉 그러시겠죠. 돌아가는 네. 투어에 네. 오늘 경남 행사입니다. 자, 고생하시고요. 애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원장님 가셨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MB는 우리가 매회 방송에서 한 놈만 패기,
지금 두 놈 폐기하고 있어요. 이명박하고 안철수 대표. 둘 다 뭐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MB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방송이. 서지현 검사와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안 전해졌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고 두 번째 거는 전달이 돼서 조치가 취해졌고 당시에는 공소시효 그다음에 이제 법적 조치할 수 있을 만한 뾰족한 게 없다라고 됐고 그다음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뭐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을 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종료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서 어쨌든 미투라는 저 전 세계적으로 벌려지고 있는 캠페인이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가 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인데 거기 한편에 한 축에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이 문제를 부각을 하면서 이제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또 논란의 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본질은 2010년도에 이제 그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고백한 그 문제를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조사단과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처벌 문제도 그때 가서 조사와 함께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서지현 검사와 안태근, 그다음에 최교일, 임은정 검사 이렇게 4명의 진실 공방을 중점으로 놓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방향이 가야지 괜히 격가지가 마치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니들도 우리랑 별거 없네 하는 뭐 그런 일종의 대치기로 쓰이는 게 좀 저는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에서 한 뭐 몇 시간 정도 그런 흐름이 좀 형성이 되다가 박상기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권인숙 씨를 이제 그 조사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나서 뭐 그 문제는 사실은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2차 가해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호남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라 저러는 거지. 뭐 비례대표 1번 당첨됐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일베류의 짓거리들이긴 한데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할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내모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저쪽 사람이니까 저러는 거다 이렇게 내모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사실 검사로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쉬운 일도 아니고 이제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의 이슈에 휘말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8년 가까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안태근이 방송에 나오거나 이러면 부르르 떨 정도로 분노와 수치심을 함께 느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선각자들의 길이라는 게 항상 힘든 거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지현 검사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예전에 또 우리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소장한테도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사실은 그 파면 선고하고 나서 후에 그랬잖아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반대편에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분도. 그렇죠. 그런 거죠. 뭐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소수고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훨씬 더 그 평가나 칭찬을 받을 때는 뭐 사실은 힘든 게 없지만 비판받을 때는 훨씬 더 가혹하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뜨거운 연대의 정을 보냅니다. 정말. 정치하려고 한다는 말이 정치하게 만들어요. 삶이 곧 정치죠.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 전개되는 과정에 사람이 빡이 쳐요. 나 정치할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최교일이라는 의원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이번 사건에서 제일 어찌 보면은 정직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최교일 전 검사잖아요. 이분이 뭐 기억 안 난다. 뭐 그런 일이 있었겠냐. 막 이러면서 딱 잡아떼다가 설마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그거를
그런 취지였겠냐. 그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교묘하게 이제 말 바꾸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나 또는 전직 검사나 뭐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있는 자연인 신분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도리 없이 이제 조사나 이런 거 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인은 그걸 모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특혜가 있는 거죠. 이에게. 그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인은 봐주는구나. 그러면 정치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체교일을 보면서.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MBN에게 뭐 부스를 빼고 시청을 하지 말고 항의를 하고 기자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응하는 사과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뒤로 하고 전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늘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한 그러니까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정말 비열해요, 이런 부분은. 홍준표가 MBN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서지현 검사의 나비 효과거든요. 이게 미투 운동으로 가서 유효의 고백을 MBN이 잘못 받아쓰고 이 과정인데 사회가 그러면서 바뀌는 거고 최근에 뭐 이재정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특히 정치권에는 특히 자유한국당 부류에는 마초들 많잖아요. 뭐 우리가 예전에 성누리당이라고 했었죠. 한나라당. 어마어마하죠. 그쪽 계보가. 뭐 전 국회의장 지냈던 분, 그다음에 현직에 있던 국회의원이 뭐 식당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 착각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최현희. 네. 그리고 이분도 이명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많았죠. 많고 또 사실은 뭐 묵주 사건도 있었고요. 그 후에들의 정당인데 성인지도가 감수성이 없는 사람, 매우 낮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성 중심 문화에 익숙했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응당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 사건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태도와 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뭐 하시냐고요.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에 해서 최근에도 막 기억나는 게 엄청나게 하셨는데 우리 방송에서는요 월요일 날 나가는 방송에 최규일 의원의 과거사를 쭉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그 뭐 또 하시겠지만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정말 갖은 역할을 다 하셨더군요. 딱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 분석을 해보면은 완전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어떤 식으로 부역을 해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건 TKK라면서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추미애 대표 한 건으로 저는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미애 대표 아시면 기분 언짢으시려나? 왜요? 화제의 중심에 나쁜 짓도 아닌데 뭐. 안현수. 아니, 얼마나 그 뇌를 지배했으면. 그러니까요. 네. 알겠고요. 감사드리고요. 간접 출연하신 추미애 대표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한 발짝 늦은 뉴스. 한국 민주주의 순위가 상승했다네요. 박수 한번 치죠. 네, 박수.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게. 근데 아쉬운 게 순위가 너무 낮죠. 그래도 아직 멀었기 때문이긴 한데 일단 어디서 나온 순위인지 마차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31일 발표한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4위 상승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22. EIU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2006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사실상 유례가 없을 만큼의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산점이 좀 심하게 붙어야 돼. 가산점. 이게 굉장히 강력한 권력자와 독재자도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민주주의가 어딨냐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나? 궁금한 게 미국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도 못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뭐 우리가 더 높아야지 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좀 오늘 재밌게 좀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22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아까 가산점을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서구야 사회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보는 게 다르단 말이죠. 서구적인 삭대로 이걸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어쨌든 발달된 민주주의가 좀 발달된 나라, 아직 종착점은 가지 못했지만 어떤 거냐면 지금 간접 민주주의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종착점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이것에 어떻게 가까이 갔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번에 4단계는 어떻게 해서 올라갔느냐 이게 이제 의문인데 이건 형식적 민주주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4.19 민주혁명이나 5.16이나 12.12 사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법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법령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법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민주주의 수립하는 거 양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촛불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4단계를 올려준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척도로 작동하느냐? 그럼 한번 검찰을 봅시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선진국에서는 검찰한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권만 있어요. 기소권 누구한테 있죠? 배심원제에 있습니다. 전면 배심원제합니다. 판사는 재판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량권만 갖고 있어요. 재판권은 시민이 직접 행사합니다. 배심제. 이런 걸 다 척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눈 감고 생각해봐요. 우리 애청자분들 진짜. 지금 각 부처가 청와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청와대가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 있고요. 부처가 아직도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시발. 이게 뭐냐면 아직도 한국은 민주주의 최대적 관료주의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서양인들이 모른다고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줄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국회도 한번 봅시다. 홍준표 저 녀석이 적어도 4단계는 까먹은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저렇게 하면요 탄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탄핵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뭐냐면은요 19위까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20위잖아 지금. 그러면 사실은 최고점을 준 거라고도.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수 굉장히 높게 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 항목이 있는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이 10점 만점에 9.17점이고요. 그 최고점 받은 게 이거예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다음에 시민 자유 항목이 8.24점. 다음에 정부 기능이 7.86점. 그리고 정치 문화가 7.5. 다음에 정치 참여가 7.2 이렇게 평가됐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왜 대한민국이 19위 이내로 진입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 딱 답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 17년에 벌어졌던 대통령 선거와 촛불 시민혁명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9.17점 최고점 받은 거. 그리고 시민자유 항목은 여전히 사찰당하고 시민들이 억압받는. 뭐 여전히예요. 근데 여전히 아니지. 아니 일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여전히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2017년도 약 5개월 동안 벌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정부 기능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료주의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관료주의 문제가 7.86점으로 깎아먹었고요. 그다음에 정치 문화. 이건 자유한국당 발정. 자유한국당이죠, 뭐. 안철수. 다 포함돼.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당 때문인 게 모든 게 야당 때문이다. 수준 낮은 정치. 예. 그다음에 정치 참여 문제는 좀 아파요. 그렇지. 예, 7.2점이라고 평가됐는데 이것은 정치 참여 문제는요. 작년 정부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시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정치 참여였어요. 저쪽 꼴통 보수는 빼놓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보수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낮다. 그런 것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발목을 잡혀 있다. 이게 결과가 맞습니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원주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과 개인의 집합체, 이 집합체들의 이익이 뭉쳐서 국가 권력으로 대응하거나 국가 권력으로 대행하거나
이런 집단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다원주의인데 그럼 쉽게 말해서 다원주의의 반대는 엘리트주의론이거든요. 그렇죠. 엘리트론인데 이 엘리트론이 한국 사회에서 그럼 삭제되는 거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주요 보직의 80%는 다 스카이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너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아직은 좀 더 집단적 지성들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또는 그의 이익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또는 직접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다라는 거. 물론 지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서울 같은 데는 다원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다음에 성남이죠. 우리 이재명 시장이 있는 데는 이런 데는 특정은 사실은 몇 개 지역에는 굉장히 다원주의적 성격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이 그런가? 라는 점에서 사실은 저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높은 점수는 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잠깐만 보충 설명드리면 신비님이 얘기하는 건 너무 냉철하게 얘기하시는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은 거에 일조한 사람이 저는 신비님이라고 봐요. 이거에 이렇게 큰 점수를 받은 거는 시민의 눈 역할이 컸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점수를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치 참여 부분에서는요, 선거 연령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청년들의 정치권으로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성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최하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167개국 중에 코리아 N 노스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과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올림픽 치르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교류 왕래하다 보면 북한의 민족 수준도 높아질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 계속해서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 그 수준이 발전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뭉치지? 자꾸 개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부류에 북한의 인권 이야기만 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인권도 얘기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북한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정말로 개선시키고 싶으면 북한을 개방시키면 돼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영국에 저는 좀 반감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정치의 후진성이 우리나라의 민주성을 발목 잡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러면 이 통계가 나왔으면 각 부처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국민한테 보고해야 되고 국민들은 니네들 왜 이 자료가 나왔는데 그냥 씹고 있어? 장차관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 내놔봐.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책 내놔봐. 이랬을 때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가 상승하는 것이고 직집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제는 2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이 절실하다. 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예요. 예, 맞습니다. 뭐 규모라고 그래서 그게 다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워낙에 무역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세계 20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규모랄까 경제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민주적인 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 되면요 10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채널A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요. 저런 걸 총기 난사라 그러죠. 그렇죠. 어디 쏘는지도 모르고 막 쏘는 지랄탄. 지난주에 김민석 원장님이 남겨둔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가 바로 총기난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총기난사 수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거의 그래요. 아니 이번에 MBN을 대상으로 한 게 보면 당 출입 금지 및 부수 제거, 당 출입 금지 및 부수 제거, 그다음에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취재 거부. 더 웃긴 건 해당 언론 시청 거부 운동 동료 당원 대상으로 정말 가짜 뉴스와의 전쟁. 멋지신 분이세요. 아주 멋지세요, 아주. 예. 근데 이 당이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참 바쁘겠어요. 정말 할 일도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어저께 사실은 평민년 30주년 기념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기념식 하고요. 이제 4시부터 6시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2시부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가량 그랬고 4시부터 6시 이제 어저께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서 앉아서 MBN 이거 성명서 논평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동계 평창 올림픽 그 도종환 장관의 이 그동안 했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문준용 씨 건 관련해 가지고 바른정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가지고 내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되게 동시다발로 일이 벌어졌는데 저 MBN 거 보고 물론 오전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14년 됐잖아요. 공보파트에서 일한 게. 청와대는 사실은 엠바고 대통령 이제 외부 일정은 엠바고 걸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 춘추관 출입 정진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뭐 부스 제거, 시청 거부 운동 동료, 이건 MBN 시청률 올려주는 거예요. 거의 언론개혁 운동 수준이에요. 이제 안철수 씨가 남기고 간 워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뭐죠? 홍준표의 새정치. 아니 어쩌면 그리고 이분이 아니, 이제 웃음 주고 기쁨 주는 거기네. 이게 정말. 기쁨 주고 사랑받는 우리의 홍준표가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예, 여자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방에서 앉아서 옆에 앉아 있으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하지 마라. 원래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다. 여자는 밤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또 기사 될라. 아이고 나가서 또 떠들라. 홍준표 대표 따라서 막말하면서 망가져간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모습을 찾겠습니다.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네. 지난 연말 연초에 인재 영입한다고 전국 시도당을 순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좌파 정권하에 넘어간 SBS 그다음에 KNN 그렇지. 예, 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가져갔네 지금. 그럼 이제 MBC도 노영 방송이라고 이제 폄훼했고 KBS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KBS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할 거고 조선은 밀양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양비론으로 쓴 조선일보. 그다음에 중앙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 네. 개헌 주문했다고 해서 허위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 그동안 좀 편향된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촛불 때 언론 적폐도 청산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지목을 했었는데 정상적인 보도 내지는 편향된 보도가 조금 그 편향성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그동안 정부를 위한 방송 또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홍준표 대표는 MBN 측이 일부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낸 뒤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꺾지 않았습니다. 변명문에 불과한 것을 정정 보도문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면서 추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기자의 당사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앙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 대표의 초강경 조치를 두고 정치권 안팎 개선,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길들이기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 자신과 한국당을 향한 비판적 보도 태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일종의 피해의식이 터져나온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홍 대표의 언론관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잡아든 거에 들어서는 부산의 KNN도 뺏겼어요. 예. 이제 방송국을 뺏어. 예. 그 KNN도 지금 회장이 지금 물러났죠. 그럼 아예 뺏어. 지난 대선 직후 중앙일보 사주를 비난했다가 고발을 당한 홍 대표는 최근에는 밀양 화재 참사를 두고 조선일보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가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과거 자서전에 쓴 학창시절 흥분제 대목이 크게 부각돼 성도덕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서지현 검사 파문과 맞물려 성희롱 시비가 불거지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MBN 취재진에게 마이크를 빼라, 당사에서 나가라고 한 일로 좀 시끄러웠죠. MBN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밝힙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 MBN 온라인 팀은 리오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말한 내용을 리오해도 미투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 직후 발언의 당사자인 류 전 최고위원은 수년간 당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MBN 온라인팀은 오전 9시 18분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수년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MBN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즉각 쫓아냈습니다. MBN이 이후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MBN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 신청을 생략한 채 취해진 것들입니다. MBN 기자협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 탈당을 앞두고 원내 교섭단체에 버금갈 정도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지역구 의원 16명에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의원을 포함하면 19석이 됩니다. 민평당은 스스로를 범진보 진영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정당, 캐스팅 보트를 자임했습니다. 민주당 121명, 국회의장 1명, 122명, 정의당 6명, 128명, 민중당 의원 1명, 129명, 19명이 가세하면 과반수를 이루게 됩니다. 민주당은 뜻하지 않게 든든한 우군을 만났지만 통합 또는 합당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을 한다? 아마 그렇게 크게 박수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여수야대에서 자, 문제는요, 이제 홍준표 씨가 MBN에다가 그렇게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를 말했던 여러 가지 홍준표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들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본인 자체가 엄청난 가짜뉴스 메이커라는 거잖아. 얼마 전에 왜 밀양 가가지고요. 경남일 때 뭐 불난 적 없다. 네, 제천일 때 그랬고 밀양일 때는 뭐 세월호를 비유하면서 이낙연 도지사가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그렇죠. 그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이 방송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 사실이냐 생각하고 이낙연 도지사가 도지사였구나. 그래서 참 열심히 세월호 때 정말 그 전남 도지사로서 현장 진도 팽목항 정말 진지하게 세월호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서 아 그래 저 홍준표 대표 얘기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 도지사가 아니고 박준영 도지사였어요. 사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나마 너무 신뢰했던 믿었던 제가 죄송하고. 근데 그거죠. 제일 아픈 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가장 아팠던 게 그때 도지사였거든요. 경남 도지사였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해요. 왜냐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무수한 검사들이 다 법조인들이 팩트에 굉장히 철저한 거잖아요. 근데 저 홍준표 대표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야 이상해요. 저한테 악감을 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김민석의 저주라고. 사람이 좀 진짜 그렇죠. 한 분은 곧 감옥 가실 거고 한 분은 곧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오죽했으면은 종편에서요. 홍준표 말을 팩트체크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팩트체크 코너가 홍준표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JTBC에서 하는 게 그거인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원장님이나 대변인 같은 정치인들이 내가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팩트가 좀 어긋나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방송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때 되면 좀 약간 버벅대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뉴스를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학이나 선거에 뻥을 치려면 과감하게 세게 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다가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뭘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소심하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세게 뻥을 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야 설마 저건 진짜 저런 정도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 그런 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진지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저게 진짜려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그게 이제 좀 과해서 저건 늘 뻥이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BN 입장에서는 이건 어떨까요? 이번 조치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MBN 시청 운동을 많이 하겠네요.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있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특정 경쟁하고 있거든요. MB에 대해서 네. JTBC, SBS, MBC, 한겨레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특정 경쟁 중에 숟가락 딱 그 다음에 얹고 있는 게 지금 MBN이에요. 그러니까 MBN도 MB 추적을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MBN인가? 네. MB 노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MBN을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들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출연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고정으로. 그러시구나. 네. 예. 아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MBN이 원래 그렇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놓으면 그렇게 막 평소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건 안 그랬죠.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지금 때 완전히 지금 긍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민주당이 민평당과 적어도 정책연대는 맺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독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평당은 국민의당 탈당과 함께 오는 화요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민주당과는 이념 노선과 지역 기반, 뿌리가 겹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8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88하네요, 진짜. 88 올림픽 이후에 88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거기는 88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쌍팔년도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팔땡.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또 유난히 날씨가 춥네요. 온도는 별로 안 낮은데?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그런가요?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정말 추운데요? 네, 새벽에 이 방송실 나가는데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던데요. 뭔가 좀 코끝이 시리면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 추워서 네. 수돗물 안 나오고 따뜻한 물 안 나오고 그럼 괴로워요. 그런 집 그런가요? 많았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이번에 그런 집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이런 날 되면은 수도꼭지가 얼어가지고 그거 녹이던 게 일이었던. 이번에 지금 어린 시절에 몇만 수도꼭지 가구가 그랬어요. 세상에요? 저희는 펌프 물 버가지고 마중 물러가지고 하는 그 있죠, 그거 알죠. 펌프. 꼭 통일 이야기할 때 마중물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안 나온 집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에서도. 정말로. 아니, 노원 중랑 이런 데도 있었고 저도 이번에 사는데. 우리 추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추 대표님 어저께 오랜만에 손빨래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나와도 세탁기를 돌리면 딴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 손빨래한 집이 많다니까요. 그렇대요. 그러셨대요. 손빨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어쩌다가 눈 오면 교통 마비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눈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지자체 같은 데도 엄청나게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그리고 후불 배송 저 허위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MBN은 우선 다 빼세요. 기자들 철수하세요. 우리 취재 불응한 앞으로 MBN은 당사 출입도 못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자, 지금 정치권의 단연 화제는 홍준표의 MBN 당사 출입 금지.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을 민주당 분들이 했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났겠구나. 우린 그런 일 안 해요. 네. 일단 유해 씨의 미투 관련한 발언을 듣고 MBN이 오보를 낸 거죠, 오보를.
수년간이란 표현도. 예. 홍준표 씨의 그 스타일이 완전히 누구 말처럼 트럼프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트럼프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홍준표 그냥. 이것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불 장군이죠. 당사에 들어오자마자 와 우리 속칭 표현으로 빡쳐 있다는 게 보이는 게 MBN 카메라 빼세요. 근데 얼굴에 옥이랄까 악이 잔뜩 들어 있어가지고 이 사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홍준표 씨 스스로가 지금 종편 보수 언론들을 차례로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MBN, 동아일보 정부를 위한 언론만 보다가 본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을 보니까 지적질 당하니까 정말 기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모든 부스를 다 폐쇄시키나? 네. 어제 장제원 논평 중에 나 깜짝 놀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뭐죠? 우리 당 330만 당원의 종편 안 보기 운동. 가짜뉴스. 330만 명이요? 깜짝 놀랐네. 그중에 허수가 내가 보기에는 95%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거 40만으로 뻥튀겼다가 전당대회 때 고란해져가지고 실질적인 당원 찾기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330만 당원이라니. 그 민주당이 160만 모아서도 그 부분에도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저희는 150만 명인데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당 후원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한 반 정도 넘는 분은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본인이 했지만 당비를 안 내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뻥튀기여서 그 당원들이 MBN 안 보게 한다.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저 정도 당이면 뭐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 여당이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언론 습성대로 그냥 막 가짜뉴스 써대고 막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억압하는 형태로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 힘겹게 언론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기난 사회에서 MBN 죽여, 중앙일보 죽여, 조선일보 죽여 하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손해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당에서 당직자들은 좀 어렵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기가. 근데 원장님 도대체 어디를 쏴야 되나? 여기 쏘다가 저기 쏘다가. 그 원장님을 그 한때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홍준표 씨가 즉흥적이어서 그렇죠. 아침에 빡이 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야당 때 정말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정정보도 요구하고 안 해주면 공문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언론 중재에 가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잖아요. 이게 4단계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가 그 이제 예전에 아주 무리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청와대 출입을 뭐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금지를 하거든요. 요게 최고의 높은 수준의 언론에 대한 방어선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스를 제거하고 시청을 안 한다 그러면 옛날에 왜 안티조선 운동 했을 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 때문에 자발적인 활동은 봤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이 나서가지고 안 보기 운동하는 거는 근데 하긴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가 지금 말씀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시해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나중에 이제 좀 비웃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코믹 개그 수준이거든요. 개그맨들이 싫어합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방송은 운동이 아니고 재미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얘기가 정말 아까 자료를 보다가 홍준표 씨 막 난사하는 거 보고 웃었는데 그 유여해 씨가 또 사과 받아줘라.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는데 유여해 씨가 저 성희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희롱이 뭔지 공부 좀 하세요 하고서 쭉 얘기하면서 뭐 내 각시가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 뜬금없는 얘기 이런 게 가령 뭐 성희롱이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제 손을 덥석 잡는 행동들이 바로 성희롱입니다. 이래서 야 앞으로는 이거 전당대회 내는 건 보통 악수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악수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였어요? 손잡고 가는 거 있었어요. 두 분이서 이제 전당 아니 손을 행사 끝나고 나오는 장면이었죠. 나오는데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꽉 꼈어요? 손을 꽉 잡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최고위원 제명할 때 그때 서로 논란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잡았다, 네가 먼저 잡았다. 요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 보고 자 도대체 참 잠시 후에 더 진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